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공모된 최 씨 일가의 조작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 횡령, 사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에게 빠지게 된 건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대통령에 따른 밑들이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계속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세상에 의미 없이 떠도는 풍문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화끈하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근접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가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일명 청와대 뒷담화꾼 이충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이 지금 정치계 뒷담화꾼으로 쓰여져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지금 막 청와대 기자실에서 퇴근하고 왔거든요.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 한 보따리 먹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많이 뜨거워. 타시면 내일부터 청와대 출입 안 되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강희롱 기자님보다 멋있어 보이긴 오늘 오랜만입니다. 이충재 기자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이제 요즘 뉴스를 이제 청와대 쪽에서 기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유독 한 장소가 계속 이제 기자분들이 서서 이제 나오는 곳인데 그곳이 어딘가요? 그곳이 바로 이른바 그 신문고가 있는 자리인데요. 네. 청와대 기자실이 춘추관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곳 2층이에요. 아,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죠. 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저녁 일정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차갑고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인간적인 소통이 되는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고 꿈꾸잖아요. 근데 지휘관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쓰는 히든 카드 가운데 하나가 거거든요. 말 한마디 얹기 힘든 주제들이 난무하고 있군요. 저희 풍문쇼도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풍문쇼에서는 대통령이 피의자이자 공모자로 지목된 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저희 중에서 이준석 씨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준석 씨를 아는 주변 분들은 걱정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발탁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1년까지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같이 일해볼 기회가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네. 발탁이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 안 믿어서 그런데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교육봉사단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봉사단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를 발탁하게 됐던 건데 사실 그 당시 선거 앞두고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에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실 박 대통령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지휘를 계속 하셨던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당에서 항상 핵심 영역으로 계셨기 때문에 소위 말한 초선 재선들이 겪는 어떤 치열한 그런 정치의 어떤 뭐 법안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안 겪으셨던 것이 있고 그러다 보면 소통 구조가 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그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정치를 하셨던 느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한 방송에서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서 각 대통령마다의 특징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 이제 기업 CEO 출신답게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연설문에 그런 수치화된 표현이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이 확고하게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1인칭이 좀 적었고 3인칭 표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방송에서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외국 언론과 같은 경우엔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형태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했는데 이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엔 굉장히 차갑고 의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 왜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이제 총탄에 다 잃고 굉장히 슬픔이 뿌리처럼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 대통령이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해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왜, 어떤 일로요? 지난 4일 그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이죠. 앞에서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박 대통령이 한 실장과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통의 벽이 너무 높아요. 한 단면을 말씀드리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5선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 수첩, 국회의원 수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전화번호,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그 5번을 하는 동안 그 5번의 국회의원 수첩에 어디도 박근혜 대통령 그 개인 핸드폰, 휴대전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람도 모르고 통화를 했다는 사람도 진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그 정도로 좀 소통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모든 것, 지금 상황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줄은 한 단추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보면 지갑도 핸드폰도 없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죠? 한 방송에서 공개된 이야기인데요. 이혜훈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급하게 갑자기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준석 씨가 옆에 또 계셔봐서 아시잖아요. 직접 개인 전화번호나 직접 연락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같이 일하게 됐을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안봉근 비서관 그 당시에 안봉근 비서관한테 가가지고 근데 이건 나중에 연락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봉근 비서관이. 또 이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있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보통 후보들이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많은 상인들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래시장 가서 순대국밥 드시고 막 순대 드시고 그러죠. 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그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또 그곳에서 어묵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묵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이 없던 거죠. 그래서 부자진들이 급하게 지갑을 구해와서 돈을 환급이 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박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직접 쇼핑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혜훈 의원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 탑승 시간이 좀 남아서 면세점을 구경하게 됐는데 그때 물어봤대요. 액세서리나 이런 생활 필수품 이런 거는 누가 사나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그냥 직접 쇼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른생활 소녀의 공주 같은 생활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줌마 같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바로 이제 얼마 전 이제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피부관리의원에서 본명 대신 예명으로 썼다는 그 이름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아줌마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한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 이전, 그다음에 또 오후 8시 이후에는 이제 이 일을 하지 않고 만찬이나 이런 형태도 찾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이혜훈 의원이 한 매체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으시고 오직 TV만 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또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예전에 방영했던 베토벤 바이러스다라고 또 전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은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고 즐겨보고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제 대통령으로서 많이 봤다는 것이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지켜보지는 않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드라마도 봐? 이런 생각에서 나온 좀 이야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네.
근데 볼 수는 있죠, 사실. 그럼요. 아니, 오바마도 자기 미드 봤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아, 뭐 전혀, 예, 뭐 그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뉴스를 보고 당연히 보셔야죠. 나오는 오바마는 거. 심지어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도 밝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피부쇼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이제 궁금한 게 정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나라는 점이 저는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2011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청렴하다, 신뢰감이 있으며 소신이 있다. 그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를 부둥켜 안고 운 기억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를 그렇게 이렇게 안고 우셨고 유경수 여사가 서거당하셨을 때 그때 저를 그렇게 안고 우셨어요. 그 TV를 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 유경수 여사와 또 그 박근혜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끔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분들이 더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예, 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당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의 그 모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딱 와닿는 거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업적을 했고 정치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였고 이거에 대한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과거에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끼리 이제 앉아가지고 당신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는 걸 이제 밥 먹다 얘기하다 보면요. 굉장히 제가 느끼는 공통적인 사람들의 경험이 뭐냐면요. 그 당시 대통령을 좀 도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뭐냐면은 처음에 대통령과 인연이 아주 작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서 가다 만났다. 근데 두 번째쯤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이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일들을 세세하게 기억해서 자기한테 얘기한 것에 좀 감동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 스킬이라는 것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사람 잘 기억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 보면 기억 못하고 세 번째 봐야 기억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요,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거 기억해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라서 저는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그러니까 외견상의 대통령의 잘못들 갖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요소들이 있었고 그게 어쩌면 선거 여왕으로 이끈 길 중에 하나였다. 그 실제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대통령들을 도왔던 건 있는 거예요. 40여 년간 공모된 최 씨 일가의 조작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이권 개입, 뭐 횡령, 사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에게 빠지게 된 건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대통령에 따른 믿기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계속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배우가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이 되고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면 조금 나쁜 발언이긴 하지만 이미지를 옆에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대선 주자들이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수많은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런 걸 좀 키우는 게 좋겠다. 머리는 이렇게 좀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단점은 아니겠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또는 굉장히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는 이준석 씨 첫인상이 사실은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똘똘하다라는 생각을 그냥 갖게 했던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근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좀 밀접한 관계다라는 내용을 또 보고 했을 때 저분이 약간 이미지 컨설턴트의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왜냐면 저야말로 진짜 정치권에 연이 없다가 팍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숨겨둔 박근혜 아들이다 부탁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의혹들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남의 조언을 받는 경우는 아닙니다. 특히 예를 들어 우리 익히 알고 있지만 헤어스타일 바꿔보세요 정도도 주변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안 말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고수하는 걸 보면은 요거는
확실히 담당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만은 네. 최 씨 일가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풍문은 박근혜 대통령, 최 씨 일가가 기획했다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풍문들이 떠도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화제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의 아버지, 바로 이제 최태민 씨입니다. 최태민 씨와 차은택 씨가 닮았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합성한 사진도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배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눈, 코, 입을 자세히 뜯어다보면 또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진을 합성한 걸 보면 이렇게 좀 안경을 비슷하게 씌워놓고 보니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합성한 게 지금 머리랑 안경. 머리가 이제 가장 그분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닮은 걸로. 그런 거죠. 분위기가 뭔가 비슷하다. 그렇죠. 아니 설마 닮았다고 해서 채찍근으로 나쓸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억측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배우로 알려진 최태민 씨의 정체가 대체 뭔가요? 네, 그 현재 이제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1912년 최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황해도에서 출생을 했고 이 그의 가족사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부친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독립투사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이 최태민 씨는 이제 그 일본 순사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도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총 이제 6번의 이제 결혼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들인 거죠. 이거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의 무슨 드라마 소재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최 씨 일가가 뭐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활동을 했던 경력 때문에 정권을 넘어올 때마다 계속 추적을 당하고 그에 대해서 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최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서 과징금도 때리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이제 뭐 징벌을 받기도 하면서 넘어오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가지고는 대형 사기를 이제 펼친 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와의 인연은 상당히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이 뭐 들으셨겠지만 유경수 여사의 죽음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박근혜 영예에게 당시 박근혜 영예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물론 그때 이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각종 단체, 종교계 정말 여러 군데에서 위로와 애도의 편지들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인사들은 직접 초대를 해서 만남을 갖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에 최태민 씨가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로 초청돼서 이제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를 만나고 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행동이요? 처음에는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에게 접근을 한 것은 일단 그 편지에서 어머니를 꿈에서 봤다. 유경수 여사를 그러니까 꿈에서 봤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시선을 끕니다. 그런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박근혜 영예를 만나고 나서는 그 앞에서 마치 유경수 여사의 영혼이 빙이 된 것처럼 목소리라든지 이런저런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 모습을 본 당시 박근혜 영예는 굉장히 놀라서 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박근혜 영예와 최태민과의 관계 굉장히 급속도로 친밀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 안 가. 유경수 여사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여러 기록으로 남아있지만은 어떤 남성이 그것을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영예가 무엇 때문에 최태민을 믿게 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유경수 여사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눴던 어떤 대화에 대한 부분,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말했던 내용을 최태민 씨가 알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최태민 씨의 어떤 그런 한두 가지 액션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단계에 갔다는 거는 참 특이한 거죠. 뭐 어쨌든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 뭐 종교계 인사들이 뭐 어머님 돌아가셨다 위로를 할 때는 뭐 어머님은 천당에 가셨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최태민 씨는 유난히 한 3시간 정도 박근혜 영예를 설득하면서 네가 유경수 여사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자주 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이렇게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도 솔직히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는 진짜 아무 정신 없고 막 넋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계셨던 어머님의 어떤 모습이나 말투나 행동을 했다면 저라도 약간은 현혹이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 몇 분이랑 정치 기자들이랑 과연 최태민 씨가 가진 능력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 형식으로 좀 가볍게 했는데 결국 나온 것은 그 사람 홀리는 기술 요거 하나였고 또 한 가지가 최태민 씨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했었거든요. 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비슷한 얘기는 제가 이제 이번에 고 최태민에 대한 언저리 취재를 하면서 그 원로 코미디언 원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원로이시기 때문에 일반인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이분이 고 최태민 씨가 구국 선교단이니 나중에 새마음 봉사단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운영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조직부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생존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똑똑하다. 첫 번째는 천재 수준의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한 번만 더 대화를 조금 해보면 금방 빠져든다 이거죠. 그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도 계셨고 가족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원래도 있고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최태민 씨에게 의지를 했을까요?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유경수 여사 그 생존 시와 그다음에 사후로서 그 통치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특히 뭐 20대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가정사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전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저는 어떤 느낌일 거냐면 결국에는 아버지와 어쨌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불우하게 돌아가신 대통령의 가족이다 정도로 이해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태민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희망을 준 거죠. 희망을 줬다는 건 당신이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을 딛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게 어디서 좀 전 드러난다고 보냐 하면은 많은 정치 지도자의 그 생각의 줄기는 자기 자서전 이름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운명이잖아요. 안철수는 생각.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서전 이름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딱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최태민에게서 박근혜 대통령이 느껴서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최태민 씨는 그 박근혜 영예에게 접근을 한 걸까요?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를 본 것 같아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이준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설계, 어떤 설계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설계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특히 본인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가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죠.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그 집권을 했고 군인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다지 많이 이제 그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유경수 이제 여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가정적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정신적인 상처에 대해서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최태민 씨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딸과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신분 상승한 격이네요. 대박인 거죠. 그렇죠. 당시 퍼스트 레이디에게 접근을 했으니까 권력의 최전선에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태민 씨는 당시 청와대를 다녀온 뒤로 대한구국 선교단을 창설하고 전국을 누비죠. 이후 구국기도회에서 당시 박근혜 영예를 명예총재로 추대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 당시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한경진 목사가 주도했던 집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이제 최태민 씨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결국엔 이 거대 세력화를 위해서는 종교 집단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의 분파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명예총재까지 세웠으니까 본인의 진짜 뜻대로 공식 석상에서 스타로 만든 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명예총재를 자리를 제시하는 거는 오히려 되게 많은 단체에서 그러고 싶었겠죠. 그거를 청와대에서 또는 박근혜 영예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혜택을 준 거라고 봐야죠. 반대의 입장인 거는 이건 보통의 케이스와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70년대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유신 정권 하에서 이제 그 종교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정권에서 뭐라 그럴까요? 탄압을 할 수 없는 곳이 이제 종교 분야였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종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바람막이 역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유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총탄을 맞고 서거했던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70년대 말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식인들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유신 체제를 좀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서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를, 당시 영예죠, 자신에게 어떤 그 심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기엔 주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당장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은 3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 3명은 딸 박근혜, 그리고 최태민, 그리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를 불러서 이 집중 추궁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박근혜 영예가 눈물로써 최태민을 옹호하죠. 뭐 때문에 추궁을 했나요, 그 당시에? 당시 자료에 의하면 대한구국선교단 그 총재 시절에 이 최태민 씨가 각종 이권 개입, 뭐 횡령, 사기 이런 뭐 비리 혐의 해서 총 44건이 걸린 게 있었고 또 여성들과의 스캔들도 12건이나 됐다고 해요. 그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당시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부터 깜깜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한 방에 들어앉았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최태민 씨를 보고 이 반미심이라고 이제 그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정확히 신문에서 딱 보면서 깜짝 놀라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거짓말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일이 좀 자주 있었던 시기니만큼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냥 뭐 조용히 처리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뭐 영예께서 아무리 울면서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왜 못했는지 솔직히 이렇게 확 이해가 되진 않아요. 유신 시절에는 그냥 뭐 하라면 다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비리가 계속되면서 박근혜 영예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특단의 결정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리는데 이 최태민을 구속하는 대신에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거세를 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청와대 주변에 얼씬거리게도 하지 말 것, 세 번째 구국 봉사단 관련 단체는 모두 해체를 할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지시를 내려보내지만 당시 이제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태민을 강원도에 이제 보내서 자숙의 기회를 두지만은 오래 잡아두지는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했다고 하는 거세를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러 구설수가 이제 오르게 되는데 사실 거세를 찾아보면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 그런 성적인 능력을 제거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정치적 권력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의도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죽했으면 또 대통령이 직접 특명까지 내렸을까요? 근데 뭐 이 이야기는 꼭 오래전 얘기지만 1995년에 말에 방영된 제4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장년층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에 보면 박근혜 영예 시절 박근혜 대통령하고 고 최태민 씨 관계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재규 역할을 맡았던 분이 박근영 씨예요. 박근영 씨가 참 문제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를 큰 영예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영국배 이창환 씨가 이제 최머식인가 하는 그 사람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대사를 보면 바로 최태민 씨와 박근혜 영예의 두 사람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박근영 씨가 구국 여성봉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허울뿐이고 거기에 그거는 놔두고 이권, 그러니까 여자 문제 이런 거에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문제점을 아주 조목조목 꺼지고 있습니다. 또 이 드라마가 더 이슈가 됐던 것은 한 기자가 자신의 SNS에 이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풀어나간 글이 있었는데 일단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 언급 장면, 이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드라마 촬영 현장에 음주운전자가 질주를 해서 그냥 덮쳐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스태프가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이 사건은 맞는 것으로 드러났고 당초 또 드라마도 40회였지만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30회로 종영이 되면서 배우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석연치 않은 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의심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것이 또 화제가 됐었죠.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괜히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의심이 싹 가시지는 않은 찝찝한 일이네요. 어쨌든 당시에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를 좀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은 그 최태민 씨가 대한구국 선교단 총재로 활동하면서 했던 일 중에 대부분 일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를 하느냐? 바로 기업인들에게 전화를 하죠. 그리고 박근혜 영예를 팝니다. 그러니까 영예 총재인 영예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다. 라면서 협조를 부탁한다. 돈을 달라는 의미겠죠. 뭐 이런 일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태민 씨의 아들 조순재 씨가 이제 그 충격적인 증언을 했었는데요. 원래 최태민 씨의 생계가 굉장히 그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정적으로 공공했었다고 하는데 대한구국 선교단을 꾸리면서부터 이제 그 박근혜 그 당시 영예를 이제 총재로 앉히면서부터 집안에 이제 돈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12.6 그 시해 사건 이후에 돈이 뭉치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당시 이제 그 심부름을 했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최순실 씨였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럼 박근혜 영예는 그 사실을 몰랐었나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증언을 한 분이 있는 게 전두환 합수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신당동 자택에 살고 있을 때 허화평 씨가 그 당시에 이 최태민 관련한 사안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영예에게 사저인 영예에게 독대를 하면서 최태민과의 이런 관계를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흐렸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허화평 씨가 이런 어떤 우려되는 사안들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몰랐다기보다는 뭐 끊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대통령의 딸을 믿기로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지 이건 뭐 계속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그 이후로 더욱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그 이후로 더욱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이후에 아버지의 측근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컸겠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에 달했을 텐데 이때 박근혜 영예에게 먼저 다가간 사람이 바로 최태민 씨였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그 이후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입니다. 또 사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영예 당시의 스타성은 지금의 어떤 그 연예인 스타보다 굉장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모나 그리고 또 이제 수줍은 말투 이런 스타성을 잘 활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있는 것을 보니까 가장 유력하게 다른 이제 형제들보다도 이 그 박근혜 영예를 굉장히 또 그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근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도는 사진이 뭐냐면은 아이오아이의 정채연 씨 거기가 진짜 닮아가지고 사진 두 개 똑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20대 10대들이 놀라거든요. 어릴 때 저런 외모였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실 최태민 씨 입장에서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유교적인 사상하에 봤을 때는 그 당시 박지만 회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박지만 회장 그 당시 육사에 진학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연예인이나 이런 아이돌 그룹 같은 게 있지 않았을 테니까 사실 신문에 계속 폴스트레이디로서 등장했던 사람 그 인지도가 사실 뭐 가장 강한 무기였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골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충재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최태민 씨가 박근혜 영예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뭐
방송용으로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얻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뭐 굳이 뭐 VIP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한테도 충분히 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 영예가 아니더라도. 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한 최태민 일가. 그런데 사실 동생들이 있는데 쉽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물론 뭐 쉬울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당시 영예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아버지, 엄마의 빈자리를 박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남대학교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4인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명 최태민 4인방으로 통하는데, 최태민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하고 처남 손윤호, 그리고 외조카 각완석,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죠.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욱 씨가 등장합니다. 뭐 그야말로 가족 사업이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 계속해서 최태민 일가의 재단 사업에 어떻게 등장하는 그런 대통령의 한 측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유경재단도 알고 보면 최태민 씨가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적으로 이제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시에 이제 맡고 있었는데, 모든 실 권리자는 이제 그 최태민 씨라는 이제 증언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영도 전 이제 박정희, 유경수, 숙모 회장의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태민 씨의 검사를 받았어야만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 박근혜 이사장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해도 이 최태민의 검사를 거쳐야만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딱 자신을 통해 가지고만 할 수 있게 정말 철저하게 검열을 한 거네요. 그래서 유경재단의 뭐 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뭐 지금도 뭐 그런 논란이 조금 있지만 뭐 소통에는 좀 능수능란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에 이사장 방에서 그냥 결제만 하는 게 일이었고, 결국 최태민 씨가 좀 그런 인간관계를 단절시킨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단을 진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권을 챙겼다가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때 동생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나요? 당연히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1990년도 이제 그 노태우 정권 당시였는데, 이 박근영 씨와 이제 박지만 씨 두 사람이 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이제 이 박근혜 누나, 그다음에 또 언니가 그 최태민에게 최면이라도 걸린 듯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구해달라, 이런 충격적인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 주셨나요? 네, 한데 이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누구에게 조롱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일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두 동생만 최태민에게 미운털이 콕 박힌 셈이네요. 네, 가족과는 멀어진 박근혜 대통령. 최 씨 일가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해주셨죠? 증언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최순실 씨의 남편이죠. 정윤회 씨의 아버지인 정관모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2000년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의 5번째 부인인 임선희 씨의 팔순 잔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노래까지 부른 것으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이 5번째 부인인 임선희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을 써줬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게 되죠. 두 사람의 관계는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죠. 조순재 씨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국선교단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살림살이를 챙겨주기도 했다는데요. 그 청와대에 있는 산상까지 받을 정도로 박근혜 씨와 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조순재 씨 부인이 간호사라고 해요. 근데 영양제를 직접 뭐 주사를 해준 일도 있었다. 그리고 청국장을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일본에 가서 직접 낫또를 사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태민 씨가 유경재단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직원들에게 과시한 것으로 뭐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경재단 직원 뭐 5, 60명 가량을 앞에 모아두고 속옷이 들어있는 봉지를 흔들면서 보여주면서
박근혜 이사장은 내가 속옷까지 챙겨줄 정도로 사다 줄 정도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직원들을 모아서 정신교육을 했는데 이때 최태민 씨가 한 말은 박 이사장이 앞으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이니 잘 보필해라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또 사람들이 또 표현을 합니다. 뭐 스스로는 그 일가들은 뭐 킹메이커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킹메이커라기보다는 오히려 킹을 망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진위 여부가 궁금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태민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94년도에 사망을 했죠. 근데 뭐 죽는 순간까지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최태민 씨는 사실 사망 시기나 뭐 사안도 되게 의혹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뭐 사인을 심장마비로 했지만 이후에 딸 최순실 씨는 협심증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의 말에 따르면은 아버지 최태민 씨의 사망 사실을 신문 부고란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알고 역삼동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 근처에 조직 폭력배들이 막 수십 명 있어서 집 근처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죠? 가족 간에 무슨 문제라도 혹시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 기사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게 이게 부고가 7월 달에 이제 기사가 떴는데 7월 달에 보통 부고라 그러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떴다고 하니까 사실 한 달 이상 이제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태민 씨가 결국 결혼을 여러 번 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다섯 번째 결혼했던 임선희 씨가 어쨌든 집안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순자 돌림 자매들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 넷째 부인의 소생이었던 최재석 씨라든지 이런 다른 의붓 자식들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뒤늦게 그래서 재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최태민 씨가 얻은 게 대체 뭔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집안에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해서 정말 잘해줄 수도 있어요. 내 정말 딸 같은 애가 열심히 자라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잘 지원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며 어떠한 나쁜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밝혀내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뭐 1조 원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산이. 최 씨 일가에게는 뭐 이른바 뭐 시크릿 가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뭐 최재석 씨의 증언 이분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분의 주장을 얘기 들어보면 200평 규모의 최태민 씨의 서울 역삼동 자택에는 비밀 아지트가 있는데요. 이곳에 박근혜 대통령이 빈번하게 방문을 했었고 이곳은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 집에 가면 늘 머물렀던 그 장소에 그만큼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는 설인데요. 내실과 금고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최재석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 아지트는 한 8평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근데 벽 한 면에는 한 4평 정도의 거대한 금고가 있고 그 앞에는 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수백억 대의 양도성 예금 증서와 골드바, 금인 거죠. 그리고 1,000억 원대 땅 문서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압수하면 안 되나요? 이거 금괴랑 이거 다? 그 압수가 뭐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아까 이준석 씨 얘기했지만 대부분 차명으로 이렇게 보유할 가능성이 많고 또 최태민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미 재산의 상당 부분이 현금화해서 해외로 빠져갔을 수도 있다. 현금이라면 그 외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설령 재산이 뭐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그걸 또 환수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뭐 사실은 최순실 씨의 그 건물 취득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보면 처음에 취득 과정에서 차명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 명의자로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본인 명의로 다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세금까지 줄이는 걸 보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치밀합니다. 네. 네, 근데 또 최근에 최태민 씨의 무덤이 또 화제라고 하던데요. 무덤까지 화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용인에 위치한 이제 그 최태민 씨의 묘지가 엄청난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규모가 이제 무려 600평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묘 면적이 79.8평이니까 약 7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합니다. 최태민 씨의 묘 비석이 2m나 됐다고 해요. 예. 굉장히 컸는데 여기 비석 뒤에 보면 뭐 어느 비석, 여느 비석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이렇게 쭉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역시 순영, 순득, 순실, 순천 이렇게 쭉 4명이 있고요. 또 사위 정윤혜 씨와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정유라 손주까지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최태민 씨가 아내도 많고 자식도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아내도 있고 또 증언했다는 오빠들 그 이름은 이 묘비에 안 적혀 있나요? 실제로 이 매장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재산 갈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석 같은 걸 세울 때도 실제 재산 분쟁의 주체였던 어쨌든 5째 부인의 소생들만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사촌 동생인 최용석 씨의 말에 의하면 권력과 억압으로 인해서 호적이 파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또 최순실 씨에게 파워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 큰어머니 5번째 어머니죠. 임선희 씨가 남자는 전부 호적을 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결국은 철저한 계산하에 권력 구도를 최태민과 최순실 이 2명으로 집약을 시켜서 결국 이렇게 묘비명까지 이렇게 걸러지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죠. 그렇다면 이 묘가 어쨌든 드러났으니까 묘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겠습니다. 네, 논란이 많죠. 그 최태민 씨는 그 5째 부인으로 알려진 임선희 씨 그 묘 옆에 이제 안장이 돼 있는데 합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용인 씨가 이 묘가 이제 워낙 지나치게 크다고 그랬잖아. 이 자체가 불법으로 조성이 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묘지 이전 명령도 내리고 또 훼손 살림 원상 복구를 해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와서.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한 인간의 무자비한 야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혹독한데요. 정작 본인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 제가 보기에는 호의호식하면서 100세 시대니까 쭉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뭐 이 사태를 보고 네. 무덤 속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겠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만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 뭐 이 정도 얘기했겠죠. 네. 참 궁금한 거는 이렇게 되기까지 끈질기게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네요, 정말.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지금 안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할 만한 뭔가 합법적으로 명쾌하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축적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최태민 씨 돈 궁금한데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도 150억 가량을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죠. 뿐만 아니라 최태민 씨의 전직 운전기사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밤새 용달차로 돈을 실어 나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당시에 뭐 현금으로 옮겼다면 그 정도 되죠. 그들의 이제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이 최태민 씨와 그의 5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최순실 씨와는 이제 그 동복 이 남매 사이였던 조순재 씨가 이제 생전에 증언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 후에 이 수백억 원의 뭉칫돈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이제 육성 증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 말에 따르면 제주도와 서울에 이 재산이 있는데 최순득 씨가 거의 다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는 부동산을 가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규모가 2천억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자식들이 많으니까 측근들의 증언도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최순실 씨와 또 그의 자매들 재산은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일단 최 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뭐 서울, 강남, 그런 제주도 많죠. 근데 부동산은 무려 30건에 달하고 있고요. 이거를 가치로 따진다면 4천억 원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 이제 검찰에 소환됐고 구속도 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들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금매로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됐고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많은데 실제로 최순실 씨가 해외 도피 전에 신사동의 한 건물을 금매로 내놓으면서 해외 도피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시호 씨 또한 평당 70만 원의 매물이 18만 원으로 떨어질 정도로 금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온 국민이 이들의 사태를 바라보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경우라면 재산 몰수의 처벌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남 민심이 향하는 곳은 최 씨 일가의 불법 행적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잠깐 최 씨 일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최 씨 일가가 상식적으로 했던 직업들이냐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거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 재산의 처리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를 따져보면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영예 시절일 때 최태민 씨가 축적한 재산 이후에 그게 불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결국은 최순실 씨 일파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벌어진 범죄 행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 이전에 이들이 불합리하게 벌어낸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추징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왜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추징을 못하게 될까 봐 오히려 지금 검찰 쪽에서도 머리가 지금 아픈 그런 상황인 네. 거죠. 결국 40여 년간 공모된 최 씨 일가의 조작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딱히 남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래서 묵과하고 나도 어느 정도 좀 이용당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충재 기자님, 그 지금 청와대를 드나드는 기자들의 어떤 그 생각,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키워드 가운데 소통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뭐 다른 부분 몰라도 앞으로는 이제 질문 없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졌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혐의가 뭔가요? 지금 현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주도적으로 만든 미르, 더 K스포츠, 그러니까 뭐 K자 붙은 각종 재단에 재벌 기업들이 돈을 모금하게 하도록 한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 두 가지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혐의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건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 진행된 상황들을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우선 수치로 보여주는 게 5%대 그리고 그 이하도 4%대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 좀 낙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정권 중반까지만 해도 다른 대통령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막판에 게이트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지지층에 두터웠던 만큼 실망감도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정말 계속해서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터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피로해도 꼭 밝혀야 할 건이 있죠. 많은 의혹이 있는 바로 세월호 7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첫 보고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후에 나타난 걸로 전해지고 있죠. 그 7시간 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행방도 묘연하지 않았나라고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그 와중에 그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죠. 이분이 청와대 참모들의 입과 눈을 막고 있다. 뭐 이런 뭐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김기춘 전 실장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곧 집무실이다. 이 표현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직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 말 자체는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국가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 있든지 뭐 침실에 있든지 아니면 국외 순방 중이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그 장소 자체가 집무실이다. 사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도 그 안이 어떤 사무도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전쟁이 터져도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 뭐라 그러죠? 그 1호기? 공군 1호기. 공군 1호기.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그 다 당연한 말인데 문제는 그 집무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걸맞는 그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 행정적 처리를 했느냐의 문제죠. 저는 항상 이 7시간 얘기를 할 때 김매성 기자님, 네. 녹화 전에 네. 1시간 전에 뭐 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밥 먹었어요. 어디서 누구랑요? 밑에서 오빠랑 준석 씨랑 은정 선배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죠.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이나 청와대 공식 답변을 보면은 그 시간 동안 특정 시점에 서면 보고나 아니면 이런 전화 보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목적어가 약간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시간 동안에 뭔가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세월호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냐도 특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세월호라는 그 중대 사건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했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누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세월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은 어떤 내용을 했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미스테리가 남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기록물로 지정하겠다 하니까 더더욱 이거는 좀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직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에 대해 가지고 의혹들을 달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지금 청와대가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근데 또 거죠. 하나는 뭐냐면 그 7시간 만에 나타나서 회의를 할 때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 잘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사실 오면서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 정도는 오면서 듣지 않겠습니까? 뭐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면 보고를 받더라도 대통령이 상황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그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청와대가 그 얼마 전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시간의 그 의혹에 대해서 풀겠다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통령이 이날 주로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머무는 곳은 관저, 그다음에 집무실, 본관 집무실을 말하는데요. 본관 집무실은 말 그대로 업무를 보는 곳이고 관저는 쉬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재택근무한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국민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는 이 엄중한 상황, 위중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죠. 제 추론은 이제 이 청와대에는 이제 그 제1 부속실과 이제 제2 부속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제 부속실에서의 관리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고 사고에 대한 전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스템의 불안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요. 저는 이날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그날 마침 아침에 이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채널A에서 마침 방송하고 있었는데 저는 언론사의 한가운데 제가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그때 돌직구쇼 아침에 하는 프로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하고 나가지고 막판에 속보가 뜨더라고요. 여객선 사고가 났다 이렇게 뜨는데 그때도 인지하지 못하고 저는 점심 회식 나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언론사에서도 이게 심각하다라고 인지했던 게 점심 먹고 들어올 때부터 이제 12시쯤 넘어가니까 심각하다 인지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7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10시 반 정도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중에 한두 시간 정도는 아까 김대호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황 전파의 시급성 자체를 만약 청와대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대통령이 어떤 그 사생활 또는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에 개입할 판단을 비서실에서 못했을 가능성. 그게 초기 한두 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세월호 사건이 터진 기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사로 보면서 다 모두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당연히 의심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리고 초반에 뉴스가 점점 다 전원 구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너무나 천천히 이러고 있어서 당연히 거기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눈에 다 보이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냥. 그날의 이제 기억들 한번 살펴보면 그날 이제 해경들이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어쨌든 구조하는 당시에 굉장히 그 위에서 영상을 빨리 보내라라고 이렇게 독촉했다는 했었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도 지금 우리 세월호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청와대 쪽에서 그 영상을 받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는 현장감을 초기에 못 느꼈다는 거예요. 보면은 초기에 보면은 그냥 여객선 사고가 났다. 300명 정도 타고 있다. 이 정도 듣고 전원 구조했다. 뭐 이런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세 가지만 듣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부속실 같은 데서 대통령을 깨워야 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날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내가 잠깐 쉬는 타임에도 나도 모르게 보게 돼요.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통령도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아닐지언정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자꾸 보게 되고 찾아보면 아 이렇게 돼가구나 하는데 대통령이든 부속실이든 이걸 대통령을 깨워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걸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기 2시간이라 얘기했잖아요. 초기 2시간 정도는 그 정도 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5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정보가 명확히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헬기들 방송사가 띄우고 이러면 실제 실시간 영상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청와대가 사실 그 정도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7시간 미스테리 중에서 가장 좀 궁금했던 게 그 시술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정치부 기자의 의견은 어떤가요? 물론 그 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던 게 사실 시술설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사진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들의 의문을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는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있죠. 경호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호 일지를 공개하게 되면 그날 몇 시 몇 분 어디에 있었는지가 완벽하게 공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게 되면 이제 그날의 의무는 모두 완전히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설이 또 있었죠. 바로 억대 구판설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이 구판 의혹 때문에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졌죠. 아니, 그거는 안 했다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정말 안 했다라고.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벌어진. 근데 이 부분의 억대 구판에 대해서는 이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충격 발언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물론 이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전국 명산을 모든 명산에서 구판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강유론 기자님께서 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무속인들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아는 편인데 사실 이제 그 어떤 그 대선이 있을 때는 이 그 무속인들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굿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소문을 내면서 지금은 누구의 구술을 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 후보의 구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그 내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 대선에 어떤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이 영험한 무당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홍보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해 이 굿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거철이 대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이 대통령 구판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보에 근데 꼬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디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없어서 이걸 취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발언, 그러니까 해명 발언을 보면서 전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걸 뒤집어 얘기하자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했을 수도 있다로 읽히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거는 누군가가 한번 잡고 있다가 이걸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그렇게 나왔던 이유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얘기하면 그 시간대에 구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굳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 저도 대선 때 총선 때 이렇게 보면요. 사실 굿판을 어떤 전략으로 삼을 만큼 한가한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예 뭐 대선 캠프 차원에서 진행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거 때 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5만 가지 업자들이 이제 줄을 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것도 해보시죠, 저것도 해보시고 뭐 이거 하면 당선됩니다, 저거 하면 당선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선 과정에 문제 생기도 있지만 SNS 하는 업자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다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주변에서 다 그걸 한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 이것 때문에 됐어 하면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환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워딩을 실제 기사로 옮기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상 정치인들이 발언할 때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예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기에서 결로 바로 넘어갈 때도 있고 결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당시 후보와 둘이 맞붙었을 때 이명박 후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였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논란이 됐었죠. 한데 이제 그 2012년 당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발표하는 그 자리였거든요. 한데 이제 네. 2012년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민의 애환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통과제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까지도 대통령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는 분명 조금 그 인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 연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실수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가장 그 뼈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방송 나가가지고 바쁜 벌꿀은 슬퍼할 때가 없다. 꿀벌은 원래 바쁜 꿀벌은 뭐 이렇게 슬퍼할 새가 없다 그런 건데 그걸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사실 우리도 녹화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그 녹화 방송인데 어지간하면 제작진이 편집을 해주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대선 후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편향적으로 편집했다 그러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게 진짜 자막에서 꿀벌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꿀벌은 슬퍼할 새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중에 몇 번 발생했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은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회의에서 어떤 합의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실제 마이크를 잡고 발표할 때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언급할 때 뭐 원래 실제 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뭐 좀 정수정확해 같은 것들도 뭐 전향적인 방법을 표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가서는 뭐 인혁당 사건은 2개의 판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수정확회는 뭐 공익적인 재단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 단 말실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뭔가 공식적인 회의 라인에서 합의된 것들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조직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 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이제 대통령의 실수들을 논하는 거죠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거짓말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죠. 얼마 전 또 한 번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대국민 담화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약속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 지키겠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그 검찰 조사에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 그런 거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쨌든 특검이 지금 진행되겠다고 한 이상 검찰에 한번 가서 자진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또 한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국면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2번 조사받기는 싫다 이런 의도인데 아까 말했던 건 대통령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검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말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유독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 말 자체가 보면요. 그 가만히 보면
대통령을 선택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이 된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거는 약간 아유 이거 순두부찌가 맛없네. 아 내가 이러려고 순두부 먹었나? 약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게 날카로운 지적이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좀 다른 면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쓰는 히든 카드 가운데 하나가 감정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저변에는 아까 이상민 씨가 말씀하셨던 어머니를 여비고 아버니를 여인, 아이고 불쌍한. 그렇다 보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카드를 딱 썼을 때 나오는 그 파급이 크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국민인데 그곳에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효과, 역풍을 맞은 것이죠. 그리고 또 경악할 말이 또 흘러나옵니다. 바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박 대통령이 진짜 진짜로 했어요? 하셨다는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일단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원로 인사가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조언을 하니까 박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건데요. 청와대에서는 황급하게 이것을 부인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이준석 씨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 원로가 말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전했든 아니면 민병두 의원이 말을 좀 바꿔서 전했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커지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인 경우에 대통령이 정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않았다면요.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예전에 청와대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여기 대해서 고소고발 등을 진행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반론 정도 이렇게 부인하는 정도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원로 그룹과의 미팅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로 그룹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좀 있는 곳들에 물어보니까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뭐 비슷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뭐 아직까지 뭐 좀 지켜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그런 적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원로 인사가 아닌 다른 원로 인사들 뭐 종교계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게 근데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나 원로 그룹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 인식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부인의 그 강도가 예.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민병두 의원을 고소고발하거나 그런 액션은 전혀 없었죠. 근데 청와대도 사실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들어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메모장을 가져갔대요. 이제 대통령께 드릴 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대통령 하시는 말씀 딱 듣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분위기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독대하거나 대면하는 거를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라면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국정이 필요하다면 뭐 국민들 누구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대통령 자리인데 독대 대면 보고를 기피하고 그래서 청와대 수석 중에서도 박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를 한 예가 아주 드물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하나였던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가장 좀 관운이 좋았던 분 중에 하나도 조윤선 그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청와대 수석으로 일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꽤 길었죠. 1년 가까이 일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독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한번 논란이 일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그림자 같은 참모들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정치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대면 보고를 또 독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럼 공식 참모들이 아니라 누구랑 그럼 소통을 했다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사게 한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보고 독대 기피 뭐 이런 거는 옛날에 출입 기자들이랑 대화에서도
그때 공개적으로 했을 때요. 그때도 이 대면 보고에 대한 필요성을 박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은 듯한 발언을 또 했었잖아요, 그때. 뭐 다 장관들 수석들 돌아보면서 대면 보고 꼭 필요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랬죠. 전 장관들도 이상한 사람들이라 보는데 웃고 뒤에서 말았죠. 다 같이 뒤에서. 상대해서 네. 했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거꾸로 저는 대면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예전에 그 후보 시절에 같이 일할 때 저는 어쨌든 장관도 못한 대면 그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였으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같이 회의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따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이 뭔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설전을 벌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까지는 제 생각에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면막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나를 거꾸로 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또 한 번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청와대 비아그라 사건입니다. 정말 청와대랑 그게 연관이 있다고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그 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팩트니 제가 그 사실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청와대가 지난해 비아그라 60개, 그다음 또 비아그라 복제품이죠. 88정을 304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뭐 확인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른바 뭐 태반 주사, 마늘 주사라고 불리는 의약품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근데 고산병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그 티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갔던 적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구매를 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 건데. 워낙 그 의혹이 겹겹이 쌓인 가운데 이렇게 청와대가 해명을 해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그 지대가 이제 2,4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이 비아그라를 구매했다라는 게 이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해명인데요. 이게 사실은 최순실 사태의 굵직한 의혹보다도 청와대를 더 고통스럽게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 비아그라를 갖다가 뭐 각종 패러디한 하야그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공격을 하고 의혹이 의혹을 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청와대는 이 비아그라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난감한 이 의혹 자체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청와대에서 약품을 구매한 그 목록은 원래 공개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었나요?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 고산병 치료제 자체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따로 그것도 구입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의학 전문의에게 문의를 해봤더니요. 전문의 2명 다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산병 치료제 주세요 하면 통상 무엇을 주느냐 그러면 그냥 비아그라 처방을 해준대요. 근데 청와대는 엄연히 의무실이 있고 전문의들이 있는데 이걸 샀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의구심이 남게 되죠. 실제로 일부 산악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산병 치료제로 이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표창 의원이 이제 이의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고산병 치료 혹은 예방을 위해서 약품을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호흡 개선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근데 굳이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입을 했느냐, 이게 거기에 의혹을 좀 삼고 있는 거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이 대통령은 과연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대체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게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사실 이게 그 한 장면으로 나온 사진이잖아요. 옆에 하야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진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사람 의견에 동조하든 안 하든 나보고 지금 하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쁠 법한데 그런 느낌이 없는 표정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거죠. 정세균 네,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서 이제 국회에서 돈 그 장면. 토의해서 국무총리 후보를 해달라. 이 분명히 얘기를 근데 하는 거죠. 뭐 그 들어가는 그 길에 이제 그 길에 야당 의원 입구부터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깜짝 놀랐어요. 야당의 진짜. 의원들과 뭐 여러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직접적으로 그랬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진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 뉴스에서는 대부분 아나운서 멘트, 그러니까 기자 멘트로 덮여져 있는데 거기 그 공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여러 명이 그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하야하라, 아이고.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이런 소리들로 그 로텐더홀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소리까지 있었어요. 이거 포커페이스를 너무 잘하시는 그랬겠죠.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거에는 좀 익숙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과거에 이제 유세를 다닐 때도 보면은 유세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좀 반대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켓 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표정 관리는 단련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독재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계속 그걸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이제 탄핵으로 빠르게 전국이 흘러가고 있죠. 탄핵이라는 건 법적 절차고 어쨌거나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는 그 여의도에 대한 시각보다 오히려 지금 광화문에 있는 촛불 그들을 누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 법적 절차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걸 위로해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할까? 그건 굉장히 물음표로 남아 있는데 그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조기에 치르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치르든지 간에.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선을 치르면서 어떤 점들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적극 지지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저는 제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도 앞으로 제가 어떤 대선에서나 다른 후보들을 보면서도 자신감을 상당히 좀 잃은 상태에서 제가 대선에 참여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저도 이런 느낌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연 이런 우리나라 정부 체계나 아니면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지금 뭐 여도 야도 다 아마 자기들 계산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음에 대권을 잡고 싶고 뭐 다들 계산이 있을 텐데 이럴 때 분명히 어떤 정치가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마 지금 자기의 앞길을 계산하는 그 모든 정치인을 다 뛰어넘어서 한 번에 국민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해결해야 하는 몫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일단 다음 대선 때는요. 20, 30대 그 투표권을 가진 친구들이 저는 정말 100%까지는 안 바라지만 적어도 80%, 90%는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 부분에서 하나 좀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 한 야구팀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런데 야구팀의 팬이라면 그 야구팀이 어떤 짓을 하든지 다 포용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 또는 정당을 지지하는 건 정당을 지지하는 거지 그 정당의 팬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정치인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를 해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하고 스포츠 스타를 대하는 마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후보에 누가 나오든지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아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자존심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면요. 정치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 진로를 보게 되는 것이 첫째로는 영웅을 쫓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영웅이 때로는 선거 당시에는 멋있어 보이다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것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국민적 자존심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용하려는 어떤 포퓰리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권력을 잘못 활용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었을 때는 또 다른 영웅들이 오히려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오바마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가르는 거는 백지장 하나를 가르는 것은 절박함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정말 아까 김가연 씨도 말했지만은 선거에서 각자 주관해가지고 이번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마 뒤따라올 시대에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네, 아마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아마 국민들도 정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뭐 겪어보지 않으면은 아직도 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정말 하루빨리 희망이 보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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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